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주인공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긍정 지지율은 20%, 부정평가는 70%, 긍정평가는 20% 언저리 한 달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20이라는 수치가 저희가 오래 봐서 그런지 막 그렇게 막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아마 설마 뭐 수치를 마사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20%가 무너지면 문자 그대로 레임덕이 온다. 그리고 집권 중간에 20%가 무너진 경우에 정권 재창출을 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얘기는 갤럽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22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22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리얼미터 같은 ARS 조사, 그러니까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응답 장치로 이제 번호를 그냥 눌려가면서 하는 여론조사, 거기도 24.1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BS 조사가 그 목요일에 나왔잖아요. 어제 나왔어요. 예, 지표조사. 이 캐스트 리서치하고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 예, 그것도 면접 조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응답률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응답률이 한 15%가 돼요. 이 ARS 조사는 응답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오늘 갤럽은 12%가 조금 넘습니다. 응답률이. 그만큼 이제 진지한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22%까지 추락을 했어요. MBS 조사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저는 몹시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자리 수, 아니, 예. 10%대 예상하신 20% 거죠. 선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이 긍정평가, 그리고 지지율이 20%, 그리고 부정평가는 70%. 뭐 70%는 지난번도 찍었으니까 그게요. 20%, 70% 이게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곱하기 3 더하기 알파 10이잖아요. 그래 3배 반대란 말이에요. 부정평가가. 예.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게 갤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MBS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리얼미터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 국민에게 지역 이런 걸 다 구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다. 이 지지도를 세대별로 보면 그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6살부터 29살까지가 지난번에는 13%였는데 지금 17% 조금 올랐어요. 대신에 그 30대는 지난번에는 16%까지 그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13%좀 줄었단 말이에요. 40대는 원래 폭삭했습니다. 6%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지난번에는 10%였는데 그나마 10%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50대는 지난번에 18%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15%. 그리고 60대, 70대, 그 60대가 지금 31, 70대가 41. 그 60, 70대 노령층의 지지로 윤 대통령의 지지가 20%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16살부터 59살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사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거 갤럽 여론조사를 쭉 한번 지켜보세요. 18살부터 29살까지 지지도는 그래도 30대, 40대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호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 조국 사건을 겪으면서 이 조국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균등한 기회를 뺏어간 조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2030의 지지도는 좀 높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도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13% 이러다가 이번 주에는 불과 17%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권이 딱 중간이잖아요. 예. 이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언제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지금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힘 있는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기를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흘려보내버리고 지금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개혁. 그 의료개혁까지 포함해서 성공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새 계획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 의료 계획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계획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권을 더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총선 이후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이 고민을 깊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부정평가 원인 1위로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올라간 겁니다. 지난주에는 가령 경제 민생 물가가 15%였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14%였거든요. 1% 차이로 2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1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2위로 내려왔어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꾸로 말하면 윤한 갈등,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윤한 갈등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나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게 한 46%인가 그렇고 반대가 지금 40%인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국민의힘 예. 지지층 그렇습니다. 예. 보수층은 얘기할 보수층만 것도- 보면 예.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 얘기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세부지표에서 부정평가 1위 원인이 김 여사 문제란 말이죠.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겠다 던져도 이런 법무사 얘기 가서 그런 말씀하셨죠? 윤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나라냐 여사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신문 칼럼 제목에 나라냐 부인이냐 빨리 결정을 해라 하는 사내 칼럼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이 법무사에 가서 그 이제 뭐 주지 스님하고 조실 스님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돌 맞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같은 날 하필이면 또 한동훈 당대표는 민심 속으로 걸어가겠다. 똑같이 걸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 속으로 민심 속으로 간다. 예. 그는 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좀 오바를 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윤한 갈등의 책임에 최근에 여론조사 공정조사 아니 보니까 그거는 보면 김건희 네. 여사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거의 70%가 예, 갈등의 원인을 거기서 준 거니까. 예.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짜증을 내느냐 이걸 살펴보면 가령 지금 각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지지도 이런 걸 보면 그냥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윤한 갈등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오바를 해도 너무 오바를 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그 선고일입니다. 이재명 그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전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치워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 채워줘야 된다. 이런 예, 얘기. 그 말은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의 리스크를 치워다오. 이 그렇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거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같이 못 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그 섭섭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독대를 한다는 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이제 배석을 시켜서 사실 면담을 했잖아요. 예. 앞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손 탁 이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난 바쁜 일이 있다 이래서 6시 한 10분 돼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리고 뭐 그 자리는 원내대표만 있었겠습니까? 예, 비서실장도 있었을 것이고 뭐 수석 비서관들이 있었겠죠. 그냥 밥도 못 먹고 나와서 그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듣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는 아마 속으로 굉장히 그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윤 이제 대통령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내 마음속에 당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아, 그렇죠.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또 한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왜 저녁밥 시간이 되었는데 뭐 다른 가령 그 외빈들과 약속이 있었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윤 대통령이 더 섭섭했던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동안에 그 무슨 말을 했느냐 흘러나온 얘기들 쭉 보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일종의 통과하는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얘기를 하고 통보를 쫙 다 하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알았다. 자, 이제 내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가다오.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러니까 사실 보면 두 사람 다 아직까지도 거목이 못 된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인들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예.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쏟아내고 조금 그 우회에서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챙겨주면서 그 어떤 협상의 길을 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직사포로 쏴버렸단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은 그럼 윤한 갈등의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 나 한동훈 대표가 한 90% 있다고 90% 봐요. 예, 있다. 90%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음 미래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래 권력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윤석열의 길. 윤석열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가 키워줬잖아요. 키워줬지만 조국을 놓고 문제가 터질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도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똑같은 법조인이지만 같은 검사 출신들도 아니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 정권 적폐청산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공소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5단계나 진급을 시켜서 고참 부장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차기 검찰총장을 영순위로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전 변호사님.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모두 인정하는 예,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예. 그렇게 도전을 하면 차기 예. 차기 권력으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령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잖아요.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 6.29 선언까지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배려를 했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난 진실인데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직군을 해서 백담소로 보낼지언정 그때는 납작 엎드리면서 차기 권력으로서 절대 그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윤석열 예. 대통령과 20년을 같이 걸어온 같은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사 다음에 검사예요. 검사 출신 대통령. 전 변호사님. 부장검사가 예. 5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인내 시간의 시간인데 좀 시간은 어차피 한동훈 그 대표에게 한동훈 있을 텐데 대표가 왜 오바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발톱을 세우느냐? 예. 저 이해했습니다. 자기 예. 철학이 없으니까 자기 상표를 못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권력에 도전하면 대중의 인기가 있더라. 대중의 환호를 받는다. 그걸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면 고참 부장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걸 왜 모를까요? 난 정말 답답해요. 전 변호사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 질문이 꼭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약간 문전박대를 계속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약간 그림자처럼 되고 있고 고립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딱 보니까 한동훈 대표 나가라는 정치적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정욱 변호사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뭐 탈당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벌써 친윤 쪽에서는 벌써 다음에 누구를 올릴 것인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아니 글쎄 문전박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 대표를 앉혔을 때는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당 대표를 앉혔을 때 심지어 인요한 같은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중간에 이 용산에서 힘을 써서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작년 12월 20일경에 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을 지휘하게 했잖아요. 그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상 최대의 대표를 했잖아요. 물론 그 대표를 한 데는 윤 대통령도 책임이 굉장히 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너무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난 둘 다의 책임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놓고 나서
이런 이제 김건희 갈등 같은 게 생기면 이걸 본인은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모조리 다 뒤집어 씌우면서 이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보기에 그렇다는 예. 겁니다. 심지어 이게 그 정무수석에게 나 대통령과 독대자를 마련해 달라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걸 언론에 흘리겠다. 내가 언론에 얘기할 수밖에 예, 없다. 기억납니다. 그래, 그 말을 윤 대통령이 들었을 경우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자가 나에게 이제는 정면에서 공격을 하는구나. 언론에 흘린다는 말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예.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의 경과 과정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가 되자마자 비대위원장으로 갔으면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내가 헤아려 보니까 21명입니다. 친한계 의원이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 지도부를 구성해 놓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초선 비례대표에다가 전부 다 이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당의 지도부라고 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한동훈을 호위한 호위무사들만으로 지금 지도부를 구성해 놓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친윤계도 있습니다만 예. 이러니까 윤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함께 길을 가는 동지가 아니라 보면 내부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나가게 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 정치판은 이제 11월 달이 며칠 있으면 11월 달이 되는데 문자 그대로 격동의 11월 달이 될 겁니다. 저는 이 11월 달을 굉장히 좋아하는 달인데 뭐 11월도 죽은 달이고 해서 예. 굉장히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하고 어쨌든 11월 달 대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도 예. 있고 막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11월 달은 예. 엄청난 격동의 시간이에요. 예. 그 14일 날 김혜경의 선거 있죠. 15일 날 전 변호사님 그 얘기 길게 하시면 저희가 다음 얘기를 못 합니다. 길게 예.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다들 플랜 B가 없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가령 1인 정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명이 스스로 공천 과정에서 다 비명사 시켜갖고 네. 1인 정당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타격을 입어버리면 민주당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민주당이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갈등 관계가 깊어져서 흔들거리고 뭐 20명 플러스 알파가 튀어나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더 용산과 각을 세우게 되는 경우에 예. 지금은 이제 그 친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죠. 예. 어떻게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미래 권력이 우리끼리 뭉쳐서 나가자 이러면 완전히 이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뭘 생각을 하겠어요? 대통령은 당연히 정계 개편을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을 바꿔서 통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 통치 구조를 두고라도 또 다른 뭐 정계 개편 완전히 내각보다 또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이게 집권 여당부터 완전히 쇄신을 하고 뭐 새롭게 건설을 하는 예. 그런 민주당 또 어차피 와해가 될 테니까. 아예 상전벽해가 11월 달에 있을 예. 것이다. 그걸 보고 있을 것이다. 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거예요. 이걸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 알겠습니다. 본인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문하는 그룹이 뻔하단 말이에요. 김한길, 뭐 김병준 뭐 이런 사람들 뻔해요. 예. 자문하는 그룹에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뭐 차라리 박주선 그 호남에서 다선한 박주선 의원 뭐 이런 분들의 그 큰 욕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참 장기표 선생 돌아가신 분이 이럴 때 정말 예. 그리워요. 이런 분이 만약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윤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조언 그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데 다음 꼭 다뤄야 되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김 여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 뭔지 여권의 고민도 깊어가고요. 내용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벼랑간 다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등장을 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최대한 요약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이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는 시기인데 이제 뭐 친윤 그러니까 윤핵관이 나를 쫓아낸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 김건희 쪽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야라고 언론사 기자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는 건 맞아.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사실 칠불사는 그냥 양념 같은 거지.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 여사랑 한 대화들 전화 녹음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기자에게 해준 겁니다. 여기서 지방선거는 단순히 이제 김영선 예. 전 의원뿐만 아니고 예, 아시겠지만 강원도지사 예.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기자와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것이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이거 보도될 줄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준석의 그게 거짓말이고 보도될 줄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기자와의 그런데 대화인데. 예.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속에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가령 자기가 2022년 고경까지 이거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녹음이 돼서 다 저장이 된다는 이 비슷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난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뭐 개혁신당 대표지만 뭐 정치를 잘못 배운 게 아니냐. 정치를 잘못 배우고도 정말 김종인에게서 잘못 배웠다. 이 뭐 유승민은 나는 그 이준석에게 그런 정치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승민이 하는 말은 이준석에게 정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김종인이다. 아마 당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비례대표를 5선이나 한 노예한 김종인에게서 정치를 배웠다면 제대로 정치를 배웠을 리가 없죠. 이게 김종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치를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어떻든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정한 공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같으면 뭐 어떻든 뭐 잘 됐으나 못 됐으나 간에 공헌도 있고 이러니까 이왕이면 그 국민의힘 안에서 차기 이제 리더로 무럭무럭 좀 성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장 반감을 많이 받은 게 내부 총질이잖아요. 네. 내부 총질을 한다, 내부 공격을 한다. 본인이 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인과 친한 사람이 내부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는 권성동하고의 관계를 두고 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김건희가 엮개가 있고 그러니까요. 명태균이가 엮개가 있고 뭐 다 엮개가 있으니까 지금 한 네.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이걸 이제 김건희 쪽에서 네. 이 말이 맞다면 예. 당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예. 여사 쪽에. 했다 예. 이 얘기인데 나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생각이 좁더라도 제3자를 내세워서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3자를 내세워서 이준석에게 야 권성동이 제거해줄게. 자 지방선거 우리하고 이렇게 판 짜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김건희 쪽 사람들이 왔을 수는 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의 의지였는지는 의문이다. 그건 아니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용산 사람들 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 뭐 밥도 먹고 꽤 많이 알면서도 나는 아직까지 절대로 깊이 발을 내보고 빠뜨리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쪽에서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데 가령 권력의 신부에서 말이죠. 굳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준석에게 수많은 라인이 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을 갓 달았기 때문에, 갓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은 굉장히 셉니다. 그때는 정말 무소불위의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준석에게 굳이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 이래서 이준석과 어떤 타협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이건 이준석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좀 합당한 스토리를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비슷한 언질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준석 의원이 예. 지금 새삼스럽게 말을 막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외국 편집이 있다. 예, 조금 부풀린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워낙 지금 그래서, 도마 위에 올라서 난두질을 당하니까 이번에 좀 올린 것 아니냐. 난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안보 위기 상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이제 러시아 파병은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국회에서 시킨 한교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기호 의원이 중장 출신입니다. 예, 예, 잘 압니다. 잘 아시죠? 예, 신은식 장군도 잘 알고. 예. 저는 특히 신은식 장군하고는 뭐 온갖 그 농담도 할 정도로 한때는 아주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신은식 장군의 그 국가안보실장이죠 지금. 이 안보실장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압니다. 이분이 가령 그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에서 냅고 이제 하는 것은 이분이 특유의 표현이거든요. 예. 뭐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보다 이 연배가 있는 선배들, 군의 선배들에게는 냅크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기호 장군입니다. 한기호 의원. 예, 지금 한기호 의원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 제렌스키한테 얘기를 해서 북괴군 있는 부대를, 북한군이 있는 부대를 폭격을 해버리라. 만약 전장에 투입되면 그럼 미사일로 때려버리자. 예. 그래서 그 동족이잖아요. 어쨌든 우리하고 동족이고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이 사실은 이 조금 내가 오버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 탈북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한다 이러니까 살상 무기도 지원하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판에 하필이면 한기호가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야 우크라이나한테 얘기를 해갖고 미사일로 때리든지 해서 우리 그 북괴군을 그냥 때려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문자 이걸요? 보내는 거 문제라고 보시는 이걸 또 거죠? 또 야당 추미애 의원이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북한군이 만약에 보면 이거 선전포고로 이해를 한다. 그것도 또 추미애 의원도 또 오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제발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들 이럴 때 좀 입을 좀 다물어 달라. 이 군대를 잘 모르고 그리고 가령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데 나서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 가령 우크라이나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파병돼서 일선에 투입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뭐 어떤 무기가 살상 무기가 거기 때려서 이 북한군이 다수 사망을 했는데 전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뭐 북한군에 이런 미사일 쏘도 좋다 요청을 한 사실이 한기호 의원의 말은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연락해가지고 저기 예. 네, 전선에다가 거기 연락관을 보내자는 거예요. 직접 거기다 포격을 해라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그런데 참 내가 보면 한기호 장군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예비역 중장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재선 의원 아닙니까? 지금 3선입니까? 재선입니까? 3선일 거예요. 이분이 정말 참 내가 보기엔 표현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철이 없는 것 아니냐. 철이 없다. 예, 그래서 신은식 장군이 알아서 간다는. 이 냅 잘 챙기겠습니다는 동의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이 신은식 장군이 선배니까 예우하는 차원에서 넵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응답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령 한국군에서 국방부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안보실 같은 게 대통령실입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령 지금 윤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에 봐서 우리도 어느 방어 무기를 제공할지 살상 무기를 제공할지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 이런 전문이 오고 갔다면 이건 아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기호 중장이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무기를 제공해 주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매사 말 조심, 행동 조심, 모든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한기호 장군 같으면 물론 본인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이론적
정략을 가지고 그 신은식 장군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건 아닐 거예요. 본인도 이제 좀 유쾌 상쾌 하라고 신은식 장군에게 야 북한군 우리가 주는 미사일 같은 걸 확 때리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예. 신은식 장군도 자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넵 제가 챙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했을 실제로 거고. 실제 진심이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런 그게 말씀으로. 하필이면 기자 카메라에 딱 텔레그램 내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돼 버리니까 모르지 않았을 텐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참 한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원책 훈수 오늘도 따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발 철 좀 드십시오. 어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때 어린애처럼 그렇게 다들 하는지. 예. 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예. 아마 길이 훤히 잃을 건데 본인이 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전 같아요. 변호사님 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